자, 삼봉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 그것은 말 그대로 파격과 혁신이었습니다. 당시가 15세기였는데요. 15세기가 아닌 19세기, 20세기 초반을 꿈꾸는 그런 정치 체제를 그려낸 사람이 정도전이거든요. 자, 정도전은 제가 흙수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혁신적인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의 신분은 뭐였을까? 흙수저라고 하는데 과연 뭐 정도전의 그 출신은 어땠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 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설을 알아야 정도전이 구상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칩시다. 뭐 무반이거나 문반이거나 양반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양반인데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농민인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 고려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고 뭐 좀 있는 사람들은 첩을 들이기도 했고, 조선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조선을 일부 다처제로 아는데요. 조선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이제 중동 무슬림 국가 이런 국가들이고, 일부 일처제 처는 한 명이고요. 대신 많은 첩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신데렐라가 뭐 고려나 조선에서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조선시대 예를 들면 좀 있는 집 남성이다, 양반집 남성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처는 무조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가문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만약에 신데렐라다. 유리구두 벗어놓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빌린 거야. 신분이 미천하고 삶이 어려워. 그러면 첩으로 들여버리는 거죠. 근데 신데렐라하고 살다 보니까 뭐 좀 실증이 났어요. 근데 저기 백설공주가 또 이쁘네요. 마리공주지. 이 여자도 한미양 가문이에요. 그럼 제2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농민하고 양반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이제 첩인 경우가 있는데, 그럼 첩이면 어떻게 돼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니까 이 자식을 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2첩을 드립니다. 근데 제2첩은 천민이에요. 그럼 천민이면 그 자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얼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서자의 서와 얼자의 얼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신분상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중인계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보다는 조금 낮고 양반보다는 아래인 중간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 게 그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민이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천민이니까 자식도 천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찌 중인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는 아이가 천민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죠?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노예처럼 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중인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인들도 여기는 서울들은 되게 무시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당시에 중인의 어떤 그 계층 구조를 보면 주로 이제 하급 실무직들이 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도 밑에서 어떤 그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가 중인이었고요. 그리고 의사 있죠. 의사들이 중인이었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 통역관들이 역관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중인이었고, 그리고 군반이라고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하급 실무 행정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은 이거는 국가 관리도 아니고 그냥 신분인데 이 중인 안에 띡 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서울들 입장에서 중인하고 어울리고 싶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인데 천한 놈들하고 안 어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좌의정씨 아들이 놀아주나요? 왜? 이건 서자라고 얼자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은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서울의 특징은 호부호영을 못합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집에 사랑채에 손님이 오시면은 아버지는 제일 먼저 서자부터 감추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 가 있으라고. 예 아버지, 어따 대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른이라고 불러라. 예 형과 놀고 있겠습니다. 어찌 형이라 부르느냐, 너는 호부호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불통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보통 고려말 조선 초에 동네에 그 말썽 부리는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오면 9명이 서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죄 짓고 잡혀 들어가면 아버지가 꺼내주고, 또 잡혀 들어가면 아버지가 꺼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었죠. 그래서 보통 서얼들은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서울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도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정도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전은 어머니가 그 천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이 아니라 할머니가 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정도전의 경우는 설에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할머니가 첩이었으니까 서자의 피가 흐르는 자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공부를 잘해서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신 성분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어떤 놀림당하기 일쑤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회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통 어떤 민본이랄지 민생안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 책 속에서 배웠죠. 어떤 사서오경이랄지 성리학의 주자의 책 속에서 배우다가 이 사람이 실제 백성들의 삶을 캐치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귀향을 가는 그 시기가 되는데요. 당시 권문세족에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인임은 친원파고 정도전은 친명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에서 사신이 우리 고려를 찾아오는데 여기는 정도전한테 접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원나라 사신을 내가 왜 접대하느냐, 차라리 나를 귀향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냥 전라도에 있는 천민촌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귀향을 가서 그 사람은 책에서만 보던 백성들의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몸소 느끼게 되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은 뭐 술을 먹고 관직에서 좌천되면 뭐 폐인이 되거나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그때 끊임없이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만한 세상을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신 분이 여기는 정도전이 되는데, 그럼 정도전이 꿈꾼 세상은 무엇이냐? 뭐 이런 세상이죠. 한마디로 왕을 제도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왕은 나라의 꽃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꽃, 마스코트일 뿐이고 실제 그 나라의 뿌리와 기둥이 되는 것은 유자, 유학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왕은 그냥 가만히 앉힌다? 이거 오늘날의 뭐하고 조금 비슷하죠? 조금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입헌군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입헌군주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입헌군주정이 뭔지 좀 볼게요. 자, 우리 백성들을 위한 정치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주정이라는 것이죠. 자, 군주정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왕이 있고 왕권이 강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군주정이 있을까요? 있죠. 중동 국가, 오만이랄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여기는 군주정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헌군주정의 경우는 왕이 있는데 왕은 꽃이에요. 왕권이 약하고 실제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대표인 뭐 수상이랄지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랄지 아니면 태국이랄지 덴마크,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입헌군주정 국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화정이 되는데요. 이 공화정이라는 건 아예 왕이 없고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주석이 나라를 이끄는 형태가 되는데,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공화정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도전은 당시에 공화정을 주장할 수는 없었죠. 왜? 아니 이성계 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고려 말에 왕이 있고 새로운 왕을 모셔야 되는데 이런 주장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니까 이건 뭐 명분이 살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꿈꿨던 건 뭡니까? 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던 게 바로 여기는 정도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입헌군주정이 동양권에서 처음 시작을 알린 것이 그 19세기에 메이지 일왕의 메이지 유신, 메이지 개혁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15세기 사람인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400년을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을 앞섰던 굉장히 급진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도전의 급진성은 여기는 정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경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고려 말에 이성계에게 주장한 토지개혁을 보면 바로 계구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계구수전이라는 건 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건데요. 무상 몰수한 다음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몰수를 해요. 권문세족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한 뒤에
그것을 다시 입 가진 백성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결국 이 사람은 일본의 메이지 일왕의 어떤 메이지 유신보다 400년 앞섰고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정,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마르크스보다 역시 뭐 한 300~400년 가량 앞섰던,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정,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어떤 구상을 했던 사람이 여기는 정도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당시에는 완전 파격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시대에 맞았느냐,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여기는 정도전하고 정대척점에 쓴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새로운 왕권 강화의 세상을 만들 거야, 이방원인데요. 여기는 이방원이 꿈꿨던 세상은 절대 군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원도 명분이 있어요. 이방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너만 유자냐? 나도 유자다. 이방원이 그 문과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33명 뽑는데 17등 하거든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정도전과 겨눌만한 이 사람도 유학자이자 천재입니다. 너만 백성과 소통했니? 나도 백성과 소통했다. 아버지 따라서 외구 톱을 한다고 맨날 뛰어다니면서 아픈 백성들 약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노숙하고 길거리에서 밥 먹고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방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방원 입장에선 정도전이 안 입고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 더 어울리는 건 여기는 군주정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대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항상 왕권이 강할 때 그 나라가 잘 됐고요. 왕권이 약해질 때 외가 친척, 외척들이 득세, 발호를 하면서 백성들을 가렴주고 하고 나라가 파탄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는 20세기, 21세기가 아니라 15세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체제는 이방원의 왕권 강화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현실주의자와 여기는 급진적 미래주의자가 만나다 보니 빅뱅,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서얼들은 그 정도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선조 때 선조의 어이였고 동양 최고의 의서였던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허준 선생님도 역시 서울 출신이셨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쪽에 800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발해라는 나라를 최초로, 이건 우리 민족의 나라야, 발해는 우리의 선조다라고 책에다 기술하신 발해고를 쓰신 유득공이랄지, 아니면 조선후기의 유명한 실학자 이덕무랄지,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울 출신이었거든요. 결국 서울들은 열심히 신분상승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중인 중에 유일하게 조선시대 후기 쪽에 신분상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뭐 중인 서울 얘기로 돌아가 보면 여기는 중인들은 한품서용이라고 그래서 신라시대 골품제하고 비슷해요. 중인이란 이유만으로 특정 공무원 등급 이상 진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향리랄지 역관이랄지 다수의 여기는 중인들은 끝까지 신분 상승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조선시대 때 후기 쪽의 서울들은 끊임없는 상소와 어떤 고변을 통한 그 신분 상승 운동을 벌여서 원래 서울들은 문과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문과 시험도 볼 수 있게 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서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초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서얼 편을 살펴봤는데요. 자, 서얼의 대표자 삼봉정도전. 자, 그가 꿈꿨던 세상, 그 신세계는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어떤 자신에 대한 차별과 그런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어우러져서 그런 신세계에 대한 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차별당할 때 있고 참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지러운 마음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좀 더 내가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